오늘은 니콜라 테슬라의 비밀스러운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니콜라 테슬라는 의심할 여지 없이 20세기 최고의 천재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기술들은 모두 이 놀라운 사람 덕분에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과학에 대한 그의 모든 공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은 전자 및 물리학 분야를 제외하곤 거의 기억되지 않습니다. 사실 종종 학교 교과서에서 테슬라가 개발한 발명품이 토마스 에디슨이 발명한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학자들은 테슬라의 모호한 위치가 부분적으로는 그의 생애 말년에 일명 죽음의 광선이라는 것으로 다른 행성과 서로 통신하는 그의 기이한 방식들 때문에 믿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이러한 환상적인 발명품 중 대다수가 과학적으로 실행 가능하다는 것이 이제 알려졌습니다. 인류가 1943년에 사망한 한 사람의 이처럼 놀라운 아이디어를 이해하는데 그토록 오랜 시간이 걸렸을 뿐입니다. 테슬라는 성인이 된 이후로 계속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테슬라는 더 이상 주변 환경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 여러 번 이사해야 했습니다. 뉴욕의 월드오프 아스토리아는 테슬라의 거주지였지만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자 1920년에 이사해야 했습니다. 테슬라는 이후 호텔 세인트 레지스로 이사했지만 재정적인 지원이 부족해 또다시 비워야 했습니다. 그는 호텔에서 호텔로 이사를 해야 했기 때문에 종종 그의 빛의 담보로서 자신의 서류가 든 상자를 남겨두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죽은 이후 그토록 간절히 찾던 이 상자들은 니콜라 테슬라가 실제로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가 살았던 비밀스럽고 놀라운 삶에 대한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가 1943년 1월 7일에 86세의 나이로 사망했을 때 외국인 재산사무국 직원들은 FBI 요청에 따라 호텔 뉴요커로 가서 테슬라의 모든 소지품을 압수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의 서류와 가구 그리고 유물은 트럭 2대에 가득 찬 상태로 봉인이 되어 맨하튼 스토리지 앤 웨어하우스 회사로 보내졌습니다. 이 짐은 1930년대부터 저장되어 있던 약 30개의 묶음에 추가가 되었고 그의 전체 컬렉션은 노인들의 명령에 따라 봉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좀처럼 상식적이지 않은 일입니다. 게다가 테슬라가 합법적인 미국 시민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말로 이상한 행동이었던 것이죠. 테슬라가 죽은 이후 미국 정부는 다른 외국 세력이 찾기 전에 그의 모든 서류와 노트 그리고 연구 자료를 찾기 위해서 서두르기 시작했습니다. 테슬라의 조카인 사박 고사노비치는 정부에서 도착하기 전에 다른 누군가가 테슬라의 소지품을 뒤졌고 그때 알 수 없는 양의 개인 노트와 서류를 몽땅 가져갔다고 보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FBI는 독일 정보부가 테슬라가 죽기 수년 전에 이미 상당량의 테슬라 연구 자료를 훔쳐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난당한 자료는 결국 날치의 비행 접시 개발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된 것이죠. 여기서 날치란 단어는 사전 예방을 위한 대체 단어이며 이는 누구를 지칭하는지 여러분 모두 아실 겁니다. 어쨌건 미국은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싶었고 위대한 인물과 조금이라도 관련된 것은 그 무엇이든지 제2차 세계대전 전에 미국의 비밀 네트워크에서 빠르게 압수되어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드오프 아스토리아, 거버너 클린턴 호텔, 그리고 세인트 레지스와 같은 호텔에 남겨진 테슬라의 소지품이 담긴 상자 12개 이상이 이미 테슬라의 미지급 채무를 갚기 위해서 인양업자에게 팔렸습니다. 그리고 이 상자들과 그 안에 들어있던 비밀의 대부분은 결코 발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1976년 마이클 보네스의 재산 매각에서 눈에 띄지 않는 종이상자 4개가 경매되었습니다. 보네스에 대해 알려진 것은 그가 맨하튼에서 단지 서점의 주인이었다는 것 뿐입니다. 이 경매는 뉴저지주 뉴요크에서 열렸고 상자와 그 내용물은 델 알프리가 $25에 샀습니다. 알프리는 단지 호기심에 그 상자를 샀던 것으로 보였고 그때 그는 상자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가 상자를 뒤졌을 때 그는 니콜라 테슬라의 실험실 문서와 함께 개인 메모인 듯한 것을 발견하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렇게 테슬라의 분실된 서류 중 일부가 또다시 세상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무지로 인해서 다시 한번 테슬라의 서류가 또다시 거의 분실될 뻔했습니다. 1976년 당시만 해도 니콜라 테슬라라는 이름은 그다지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에 테슬라의 상자를 샀던 알프리는 자신이 지금 소유하고 있던 그 서류의 중요성을 거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양의 자료를 살펴보던 알프리는 처음엔 그것이 단지 공상과학 작가의 노트를 발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읽은 내용은 너무나 놀라워서 그중 어느 것도 사실일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자신이 산 것에는 관심이 거의 없었던 알프리는 나중에 시간이 더 생기면 다시 살펴보겠다고 생각하면서 그 상자들을 모두 자신 지하실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후 알프리가 다시 그 이상한 상자를 열 때까지 무려 20년이란 세월이 지나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불행히도 시간은 그 안에 들어있는 귀중한 내용에 그다지 친절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가 20년이 지난 후 상자를 꺼내었을 때 그곳에 담겨있던 종이는 이제 심하게 곰팡이가 피었고 잉크는 축축한 지하실에서 오랜 동안 방치되어 퇴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알프리는 이 자료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음을 굳게 먹고 너무 늦기 전에 정보를 필사하려는 노력을 힘겹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알프리는 곧 놀라운 테슬라의 논문들을 읽으면서 그 내용에 푹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테슬라의 노트는 과학자의 비밀스러운 삶에 대한 폭로로 그가 생각하던 것과는 달리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때까지는 테슬라가 언급하거나 그의 죽음 이후에 전기 작가가 기록한 적이 한 번도 없던 전혀 공개되지 않았던 테슬라 삶의 하나의 조각이었습니다. 이러한 분실된 일지는 테슬라가 1899년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동안에 인류를 비밀리에 통제하고 있던 또 다른 세상의 종족과의 통신을 가로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생물들은 인류가 창조된 이래로 계속 시행되어 왔었던 프로그램을 지구의 과학적 인식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이제 서두를 필요가 있었는지 결국 인류에 대한 정복과 지배를 위해 아니면 또 다른 이유를 위해서 그 프로그램을 천천히 가속하여 준비하고 있었던 걸까요? 테슬라는 이상한 무선 신호를 해석하기 위한 수년간의 연구와 함께 정부와 군에게 자신이 알게 된 내용을 알리려는 시도에 대해서 그들에게 글을 써서 보냈지만 그의 편지는 전혀 답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월드프 아스트리아 호텔의 주인이었던 존 제이콥 에스터 대령을 포함한 여러 후원자들에게 비밀리에 말했습니다. 이 후원자들은 테슬라의 말을 듣고 인류가 스스로의 운명을 되찾기 위한 첫 번째 전투의 시작이 될 작업에 비밀리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니콜라 테슬라가 시작한 전투였습니다. 이 정보는 절대적으로 믿을 수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테슬라는 다양한 신문과 잡지 인터뷰에서 가끔은 자신의 공경에 대한 힌트를 주었습니다. 테슬라는 다음과 같은 기사에서 이 주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을 수 있습니다. 1901년 콜리어스 위클리에서 행성과 대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는 언급했으며 그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렬한 전기적 작용을 만들어내는 기계를 개선하면서 또한 저는 그동안 그것을 관찰하는 수단을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결과 중 하나이자 또한 매우 실용적인 중요성 중 하나는 수백 마일 떨어진 곳에서 다가오는 폭풍의 방향, 속도, 그리고 이동거리를 표시하는 특정 장치를 개발한 것입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특이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신비한 효과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언급한 장치를 완성했기 때문에 콜로라도 산에 있는 저의 연구실에서 지구의 맥박을 느낄 수 있었고 반경 1100마일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기적인 변화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인류에게 헤아릴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무언가를 관찰했다는 것을 막 깨달았을 때 당시 제가 경험한 첫 번째 감각을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지식의 탄생이나 위대한 진실에 대한 계시에 마치 참석을 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처음 관찰했을 때 확실히 나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초자연적이라고 말할 순 없지만 분명 신비로운 것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밤에 실험실에 늘 혼자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이러한 교란이 지능적으로 제어되는 신호라는 생각이 아직 떠오르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알아차린 변화는 주기적으로 일어났고 그 숫자와 순서가 너무나 분명하게 암시되어 있어서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원인에서 비롯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물론 저는 태양과 오로라 보레알리스 그리고 지구 전류에 의해서 생성되는 정기적인 교란에 상당히 익숙한 상태였고 제가 알아차린 변화가 그러한 원인들 중 그 어느 것에서도 비롯된 것이 아니란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실험의 특성상 대기 교란으로 인해서 변화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모두 배제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얼마 후 제가 관찰한 교란이 지적인 통제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의미를 알아낼 수는 없었지만 자연적인 정기적 교란과는 전혀 다른 매우 주기적이고 숫자와 순서가 분명히 암시된 듯한 이러한 교란이 전적으로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 행성에서 다른 행성으로 또는 한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서로 인사하는 듯한 소리를 처음 들은 사람이 바로 저라는 생각이 점차 계속 커져갑니다. 그리고 분명 이 전기 신호 뒤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라는 테슬라의 언급의 일부였습니다. 어쨌건 니콜라 테슬라는 수십 년 후인 1937년에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많은 시간을 새로운 소형 컴팩트 장치를 완성하는 데 바쳤습니다. 그 장치를 통해서 상당한 양의 에너지를 공간을 통해 아무리 먼 거리로든 분산 없이 전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테슬라는 그의 개량된 송신기에 대한 기술적인 세부사항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1937년 또 다른 발표에서 그는 다음을 알려주는 새로운 공식을 공개했습니다. 몸체의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는 운동의 결과이며 질량과 속도 제곱의 곱으로 결정됩니다. 질량이 감소하면 에너지도 같은 비율로 감소합니다. 질량이 0으로 감소하면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유효한 속도에 대해서 0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테슬라가 외계의 무선 신호를 도청했다고 믿게 된 그러한 근거가 되는 그의 기록된 내용이 거의 없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도 진실은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로 인해서 비밀로 유지되었을 것입니다. 1997년 여름, 앞서 언급한 알프린은 자신이 호기심에 경매에서 산 테슬라의 상자 4개의 모든 내용을 다 읽고는 컴퓨터 디스크에 서류를 스캔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알프린은 테슬라의 방대한 노트와 일지에 그림이나 청사진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는 사실을 약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알프린은 나중에서야 테슬라가 자신의 발명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이 단지 자신의 머릿속의 청사진 뿐이었기 때문이라는 점과 종이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그리거나 그것을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알프린은 테슬라의 일지가 일반인들이 내용을 파악하기엔 종종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게다가 일지의 내용은 며칠, 몇 달, 심지어 몇 년으로 구성된 수많은 간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프린은 다른 일지가 어딘가에 존재할 수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아마 나머지는 정부에 의해서 숨겨졌거나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의 무지에 의해서 잊혀진 창고와 다락방 등에 숨겨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료 내용들의 간격 때문에 알프린은 다른 사람들이 누락된 섹션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기를 바라면서 인터넷에 문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의는 분명히 분실된 일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액션은 테슬라의 일기를 영원히 잃어버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눈에도 띄었던 것입니다. 1997년 9월 알프린은 아내와 아이들이 맨하튼으로 떠난 사이에 자신의 테슬라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집에 있었습니다. 그때
알프리가 기억하기로 전화가 울렸고 전화를 건 사람은 알프리가 발견한 테슬라 논문에 관심 있는 제이코프스키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알프리가 그 사람과 몇 분만 통화하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거의 동시에 현관문에 벨이 울렸다고 알프리는 회상했습니다. 내가 현관문을 열려고 했더니 문이 이미 열려 있었고 현관에는 남자 3명이 서 있었어요. 그리곤 알프리가 말을 하기도 전에 가장 가까이 있던 남자가 그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었습니다. 존, 문이 열려 있었군요.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당시 세 남자는 모두 똑같은 검은색 비즈니스 정장을 입었고 흰색 셔츠와 검은색 넥타이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꼭 장의사 같았어요. 라고 알프리가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알프리는 이 남자들이 장의사가 결코 아니었고 그저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쯤은 알 수 있었습니다. 먼저 말을 건넸던 남자는 계속해서 알프리를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는 나를 개인적으로 아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 남자들을 평생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죠. 혹시 그들이 범죄자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당시 세 사람 주변에는 제가 전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위협적인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나머지 두 남자는 문 가까이에 머물러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은 그 상태에서 알프리에게 내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오래된 상자와 서류를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당신에게서 이것들을 모두 사는데 매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자 알프리가 대답했습니다. 그것들은 제가 실제로 파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왔습니까? 그러자 첫 번째 남자가 빙긋 웃었습니다. 우리는 당신과 당신의 서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것이 아니지만 우리는 그간 당신의 수고에 대해서 돈을 지불할 의향이 있습니다. 게다가 그것들은 당신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사실 당신은 그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애초부터 큰 공경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알프리는 그 남자들이 자신의 상자를 사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강압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이 매우 진지하다는 걸 알 수 있었고 바로 그것이 그를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남자는 이제 천천히 알프리에게 다가가 느리고 의도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알프리가 자신의 입장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각의 단어를 조심스럽게 발음하며 말했습니다. 이봐, 아무런 소용이 없어. 내가 뭘 하든 이 상자들을 우린 얻을 거야. 자네는 우리를 막을 수 없다네. 우리가 원하는 걸 주는 게 자네와 자네 가족에게 훨씬 쉬울 거야. 사람들은 자네가 가진 이것들보다 훨씬 적은 것 때문에 영원히 사라지기도 했지. 자네나 자네의 아내 그리고 자네의 아이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린 정말 보고 싶지 않다네. 그 남자는 이제 알프리 바로 앞에 서 있었고 그의 어두운 눈은 고정되어 차가웠습니다. 알프리는 아무런 말을 할 수 없게 되었고 마치 그들이 자신에게 최면수를 건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이상한 남자 3명이 모두 일제히 돌아서서 현관문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알프리는 그들의 메시지를 분명히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는 위험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그가 가지고 있던 테슬라의 상자와 연구자료 그리고 심지어 테슬라에 대한 관심까지 모두 포기해야 했습니다. 알프리는 마치 황홀경에서 깨어난 것 같았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고는 남자들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바로 문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도에는 차가 없었고 거리는 완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실 동네 전체가 소름 돋을 정도로 조용했던 것이죠. 새들조차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세상이 잠시 멈췄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속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알프리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상자와 컴퓨터를 보관하던 자신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 방은 집 뒤쪽에 있었고 외부로 나가는 별도의 출입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4개의 상자, 그 안에 들어있던 서류, 그리고 컴퓨터 디스크가 모두 사라져 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새 남자는 단지 또 다른 사람이 조용히 그의 집에 들어와 서재를 뒤져 니콜라 테슬라와 관련된 모든 것을 제거하는 동안에 알프리는 단지 방해물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당시 없어진 것에는 알프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하는 동안에 그가 스스로 수집한 별도의 책과 잡지 기사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더 나쁜 것은 그의 서류가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의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마저 완전히 지워졌다는 것입니다. 테슬라와 관련이 없는 항목을 포함하여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파기되었던 것이죠. 테슬라와 그의 사라진 일기에 대한 모든 증거는 이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알프리는 몇 달 동안 자신의 무서운 사건에 대해서 말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아무에게도, 심지어 아내에게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의 정신을 끊임없이 흐리게 하는 정신적인 충격 상태에 빠진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정신을 되찾고 그날의 세부 사항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기억하는 것은 세 남자가 정확히 똑같은 옷을 입고 키가 거의 비슷했으며 세 사람 모두 머리를 짧게 잘랐지만 이마는 가리는 그런 이상하게 생긴 긴 앞머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세 남자는 또한 부자연스럽게 보이는 검게 그을린 피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짙은 갈색으로 염색하는 병에 든 태닝제를 그들 자신의 피부에 사용한 것만 같았습니다. 이러한 특이점들을 제외하면 그 남자들은 정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알프리는 그들이 보이는 것과는 다른 그 무엇인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러한 그가 겪은 이상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 누군가가 맨인 블랙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알프리는 당시 그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 영화에 대해서는 들었지만 서로 연관성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조사를 하고 관련된 여러 권의 책을 읽은 후 알프리는 맨인 블랙이 자신에게 찾아왔거나 아니면 적어도 맨인 블랙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찾아왔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데일 알프리의 이상한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와 함께 니콜라 테슬라와 관련하여 그가 있던 지난 모든 일들이 그에게서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점은 그는 테슬라가 남긴 문서를 읽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가 남긴 내용에 대한 많은 기억들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완벽한 기억은 아니었지만 사람들과 공감할 만큼은 충분했던 것이죠. 알프리는 자신의 상자가 테슬라의 실종된 소지품 중 마지막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남긴 다른 것들이 어딘가에 잊혀진 채로 남아 또다시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테슬라가 사망했을 당시의 신문 기사에 따르면 테슬라의 노트가 들어있는 커다란 상자 12개 이상이 정부에서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 노트들은 여전히 어딘가에 있을 수 있으며 운 좋은 사람이 잃어버린 비밀을 다시 발견하길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잊혀진 노트와 개인 소지품 상자 안에서 무엇이 발견될지 추측할 수밖에 없으며 아마도 테슬라와 정부 간의 비밀스러운 전투와 인류 이외의 다른 세상의 생명체에 대한 지식에 관련된 누락된 정보가 있을 것입니다. 데일 알프리가 발견한 서류는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테슬라의 한 단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테슬라는 1899년에 그가 처음 들었던 신비한 신호를 해석하는데 수년을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에 대한 그의 기본적인 해석은 다른 세계의 생물, 당시 속어로 마셜스라고 불렸던 생물이 비밀리에 지구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세기 동안 혹은 그 이상 오랜 동안 인류에게 침투해 있었으며 그들은 인류를 진화적 발전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건과 사람들을 통제했고 본질적으로 처음에 인간이 지구에 존재하게 된 것에 그 책임이 있었던 걸까요? 그런데 마셜스라는 속어는 최고 군사계급을 뜻하는 듯 보이는데 갑자기 여기서 발음도 비슷한 경이로운 존재를 다뤘던 마블스 시리즈가 생각이 납니다. 어쨌건 또한 테슬라는 행성의 전반적인 온도가 천천히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지구온난화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이것이 오늘날 여기저기에서 떠드는 각종 이유들과 함께 우리들이 방귀를 많이 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는 자연적인 조건과 인위적인 조건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다른 세계의 간섭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보면 우리는 테슬라의 생애 후반에 그가 보였던 기이한 행동의 이유를 몇 가지 알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전쟁을 종식시키고 인류가 다른 세계의 종족의 공통된 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맞서기 위해서 자신이 어떠한 장치를 만드는 데 집착했습니다. 그는 종종 죽음의 광선과 프로펠러나 제트기 없이도 공중을 날 수 있는 날개 없는 비행체에 대해서 말했는데 아마도 이것이 비행 접시에 대한 최초의 언급 중 하나일 것입니다. 테슬라는 또한 나무나 화석 연료를 태우는 것 외에도 다른 출처에서 무료 자유에너지를 생성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데 커다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테슬라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는 끔찍한 결과들을 처음으로 깨달은 사람 중 하나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테슬라가 새로운 기술로 인류를 끌어올리려는 그러한 시도는 마치 의도적인 것처럼 비웃음과 조롱으로서 세상이 받아들여지게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정부에 있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우려를 담은 편지를 보냈었지만 모두 무시당했습니다. 어쩌면 테슬라는 인류의 운명에 관한 세상에서 가장 큰 비밀을 알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마 저희 채널을 오래 봐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채널 영상 중에서 어떤 건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 어떤 건 채널 운영을 위해서 껴넣은 이야기,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을 눈치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저는 여러분들께 많은 측면의 이야기들, 즉 그 어떤 신념이나 생각, 종교, 그리고 주장에 상관없이 좀 더 다양하게 많은 이야기를 제공하려고 노력해왔지만 요즘 드는 생각은 내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할 필요가 있나 하는 것입니다. 그냥 눈 감고 귀 막고 입 막고 살면서 과장되고 자극적인 그런 이야기만 하면 그뿐인 것을 왜 나는 피곤한 일을 스스로 자초하나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또다시 생각을 정리하고 내용을 찾아보고 그렇게 영상을 만든 이유는 비록 몇 분 계시진 않지만 채널을 운영 가능하도록 도와주시는 정말 고마운 회원님들께 작게나마 보답을 하기 위함이고 추가로 어떤 이야기든지 열린 마음으로 항상 봐주시고 엄지척과 좋은 글을 달아주시는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리는 마음에서입니다. 어쨌건 오늘의 이야기 또한 여러 이야기를 토대로 한 개인적인 가설일 뿐이란 걸 말씀드리며 여러분들만의 퍼즐 맞추기에 도움이 되는 한 조각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신비주의, 그것을 이야기할 때 뱀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자주 등장하는 것이 바로 비밀사회에서의 중요한 입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푸메라는 단체와는 비교할 수조차 없으며 이 세상만큼이나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의 근원은 종종 사람들에게 쿤달리니라고 불리는 정신 속의 전기생물학적 그리고 화학적 반응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것은 내부 과정과 비전에서
뱀과 암묵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따라서 뱀의 힘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것이 세계 최대의 비밀사회와 실제로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게 특별하게 여겨지던 뱀은 비밀사회의 상징이었고 항상 그랬듯이 그들은 그 상징을 매우 자랑스러워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 회원 중에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하는 것입니다. 서양에서 말하는 기원에 따른 인류의 조상이라 하는 이스라엘인 아브라함과 그 유명한 고대 건축가 히람은 둘 다 인도 나가 또는 뱀 신의 배경을 가진 뱀 숭배자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뭔 소리냐 할 수 있지만 저 혼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는 그의 유대인 역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인도 철학자에서 유래했으며 칼라니로 명명했다. 셀루코스 니카토르가 인도로 파견한 메가스테네스도 유대인들을 칼라니라고 불렀고 원주민 부족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솔리의 클리오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은 인도의 철학자에서 유래했다. 철학자는 인도에서는 칼라니아인, 시리아에서는 유대인이라고 불린다. 이러한 아브라함이 유대 민족의 조상이라면 그는 누구이며 그는 실제로 존재했을까요? 이제 전통주의자들이 화를 낼지도 모르지만 인도의 아브라함에게 가장 어울리는 인물은 바로 브라흐마인데 우연히도 사라이스바티라는 배우자와 자매가 있었고 이는 성경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이의 이름과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페르시아 국경과 매우 가까운 우르에서 무역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가 인도로 가는 도중에 브라흐마라는 이름이 이 지역 전체에 퍼졌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인들은 그를 신 중 하나로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무역을 배웠다고 하는 그 지역이 바로 인도의 브라흐마가 퍼져서 숭배가 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칼데아의 이 지역에서 무엇을 더 찾을 수 있을까요? 칼데아인은 카울데바라고 불렸고 그들은 아프가니스탄, 카슈미르, 파키스탄 등지에 살았던 사제 계급이었습니다. 카울데바는 빛나는 칼리니를 의미하므로 이들은 깨달은 빛나는 자들이었고 이들 사제 계급은 고대 수메르를 거쳐 중앙아시아로 거슬러 올라가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브라흐마는 인도 아데룩과 관련이 있고 빛나는 사제단 또는 깨달은 영혼이었던 칼데아인들 조상들 지식으로부터 자신의 직업을 배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아브라함은 단순히 브라흐마 종파의 대제사장 또는 군주에게 주어진 칭호였습니다. 하지만 고대 이집트에서처럼 그가 신들의 삶을 따라야 했다면 그 역시 자매 아내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사라이스바티가 브라흐마의 배우자이자 자매라는 사실도 아브라함에 대한 창세기의 성경적 설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정말로 나의 누이입니다. 그녀는 나의 아버지의 딸이지만 어머니의 딸은 아닙니다. 그녀는 나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라는 내용 말입니다. 그리고 이와 동일한 숨겨진 패턴은 나중에 마리아 예수 신화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다빈치 코드의 댄 브라운과 같은 현대적인 작가들이 그러한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 속에서 만들어낸 복잡한 전개를 정성껏 해놓은 것이 바로 예수와 성모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사이의 관계입니다. 이는 상당히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간단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사라이가 사라이스바티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는 이집트의 가장 위대한 여신인 이시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 역시 이시스의 복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시스는 오시리스의 배우자였기 때문에 바로 아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구세주 호루스의 어머니였습니다. 따라서 신의 어머니입니다. 하지만 호루스는 오시리스의 환생이었으므로 이시스도 그의 자매였습니다. 이처럼 어머니 마리아, 연임 배우자 막달라 마리아, 자매 베다니의 마리아는 문자적인 요소가 전혀 없던 훨씬 오래된 영주주의 전통에 숨겨진 측면이었습니다. 세 명의 마리아는 실제로 하나의 여성적인 원리, 즉 여성적 삼위일체의 세 가지 측면입니다. 물론 베다니의 마리아가 예수의 자매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여기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베다니의 마리아가 예수가 죽음에서 일으킨 나사로의 자매였다고 명시하거나 죽음에서 일으킨 예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집트 신화에서 호루스는 바로 구세주의 역할이었고 신의 아들이었으며 아버지 오시리스를 죽음에서 일으켰고 이는 어떤 의미에서 자신을 부활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호루스가 바로 부활한 오시리스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나사로와 오시리스는 완전히 다른 이름이므로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도 정확한 어원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입증된 연관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자, 여기서 고대 이집트인들이 오시리스를 지칭한 명칭은 아사르 또는 아자르였습니다. 이집트인들이 신을 말할 때 띠라고 표시했기 때문에 우리는 디 아자르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띠라는 용어는 그리스어로 신을 의미하는 디오스 또는 데오스와 같이 주님 또는 신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중 하나는 엘이었고 이는 엘샤에이 또는 엘로힘과 같은 많은 신에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작가들이 오시리스를 신화에 포함시켰을 때 그들은 그를 엘-아자르, 오시리스 주님으로 넣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라틴어로 번역이 되면서 다시 엘-아자르우스라고 바뀌었습니다. 우스를 이렇게 사용한 것이 로마어에서 남성들의 이름이 끝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이는 저의 채널명이 만들어진 방식 중 하나였습니다. 사실 아랍어로 라자로라는 것은 여전히 엘 아지르라고 표기되며 여기에선 우스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엘 아자르 루스를 가지게 되었고 이는 라자로라고 더욱더 축소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집트인 혹은 훨씬 더 오래된 신화라고 해야 할 신화가 성경 기록의 문자적인 진실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호루스는 엘 아자르 루스 또는 엘 오시리스를 죽음에서 살렸고 이는 그리스도가 라자로를 살릴 때와 똑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태양신 오시리스가 다시 태어난다라는 우화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자로의 자매인 베다니의 마리아가 실제 현실에서는 매우 문학적이고 난해하게 보이는 것 속에 조용히 감춰져 있지만 그녀가 예수의 자매였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마리아가 실제로는 훨씬 더 오래된 이집트 신화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자체가 시간적으로 훨씬 더 먼 고대 수메르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아브람과 사라이의 이야기도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란에서 아브람의 아버지가 아자르, 즉 오시리스라고 불렸고 그래서 아브람은 호루스였고 호루스는 예수였습니다. 우리는 또한 누가복음을 보면 나사로 자신이 아브람의 품에 안겨 쉬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치 불구가 된 신인 오시리스가 부활한 아들의 품에 안겨 쉬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아브라함, 이 브라흐마 또는 오시리스가 바로 이스라엘의 자손을 낳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러한 아브라함의 아들들을 살펴보고 우리가 다룬 곳인 뱀 성배에서 발견한 숨겨진 뱀의 혈통이나 뱀의 비밀을 밝혀낼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은 하녀 하갈에게서 태어났고 창세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인도 또는 하윌라, 즉 뱀의 땅에 사는 자식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유명한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은 모두 힌두교의 뱀 신인 시바를 숭배하는 이름으로 돌아갑니다. 이스마엘은 히브리어로 이시말이고 산스크리트어로 이시마할이며 이는 위대한 시바를 의미합니다. 이삭은 히브리어로 이샥이고 산스크리트어로는 이샤쿠이며 이는 시바의 친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 자신의 이름인데 이는 아브라함이 나가 왕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실제 이름인 압람이 실제로 고귀한 뱀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비밀사회의 초기 멤버이자 성경적 사원의 건축가였던 히람은 바로 아히람이었고 이제 이 신화적인 인물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티레의 히람은 납달리 지파의 일원으로서 뱀이나 바실리크의 상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뱀과 말의 상징을 가지고 있던 단 지파의 아들이라고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바바라 워커는 여성의 신화와 비밀 백과사전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저자들은 창세기에 나오는 뱀이라고 부르는 단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페니키아의 점술의 신인 다니엘을 받아들여 히브리의 예언자로 변형시켰습니다. 그의 마법의 힘은 여신 다나와 그녀의 신성한 뱀에서 나오는 다니족의 힘과 같았습니다. 다니엘은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켈트족의 것과 같은 칭호였습니다. 라고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성경의 다니엘이 유럽 켈트의 다누 또는 다나 여신과 관련이 있으며 이 여신이 확실히 뱀과 관련이 있다는 확실한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 지파가 숭배했던 점성술적 표시인 뱀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유대인들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앙체계를 수집했다는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수집한 바에 따르자면 그들은 인도, 이집트를 거쳐 지금은 페니키아의 신앙을 그들만의 성장하는 체계로 융합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에 따르면 히람은 금과 은, 그리고 노쇠와 목재, 그리고 중요하게도 돌을 다루는데 상당히 능숙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에서 성전은 현장으로 옮기기 전에 미리 돌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다른 곳에서 미리 제작되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건물에는 망치나 도끼 또는 철제 도구 같은 것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건물은 어떻게 지어졌을까요? 글쎄요. 출애굽기에서 모세는 도구 같은 것을 쓰지 않고 주님께 제단을 쌓으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만일 그렇지 않다면 성전을 더럽힐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라피의 가르침에 따르자면 돌을 자를 수 있는 거대한 벌레 또는 뱀인 샤미르가 미리 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시와 마이모니데스의 이슬람 기록에 따르면 샤미르는 살아있는 생물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생물을 바로 우리 자신으로 이해하지 않는 한 이는 거의 있을 법하지 않아 보이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욱 가능성이 높은 것은 뱀을 의미하는 벌레에서 진화한 단어인 거대한 벌레 또는 뱀 또는 샤미르의 지혜라는 개념이 3인조 사원의 건설에 상징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며 이는 바로 영지주의적 믿음입니다. 게다가 뱀과 관련된 나가족이 자욱을 탈출하여 이 건축적으로 깊은 지혜를 해외로 가져갔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적 상징주에서 나타난 이처럼 난해하고 근본적인 자기 계몽의 원리의 상호 연결은 결국 현대의 비밀사회를 탄생시켰던 것이었습니다. 오래전 토트나 헤르메스와 같은 건축의 신은 뱀의 지혜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으며 이는 뱀의 성배라는 책은 물론이고 다른 참고 문헌도
샤미리를 뱀과 연결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솔로몬의 유언장은 뱀을 녹색 돌이라고 부르고 에메랄드 서판에서는 샤미리가 뱀의 지혜였음을 분명히 증명합니다. 여기서 다시 히람으로 돌아가 히르암이라는 이름은 실제로 히르는 머리 또는 고귀함을, 그리고 암은 백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백성의 고귀함 머리입니다. 그리고 이는 아브라함, 즉 압히르암과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추가적으로 더 의미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아이람은 실제로 고귀한 뱀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히람은 어느 의미에서든 고귀한 머리 또는 뱀이었고 두 의미 모두 뱀 숭배와 함께 종교적 근본 신념의 실마리를 발견하는 데 가장 중요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 뱀 성배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자신의 머릿속에서 반대되는 것들이 서로 섞인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 특히 데이비드 우드의 창세기에서라는 책에서는 대홍수 이후 우월한 종족의 유일한 생존자로 알려진 두발 카인을 통해서 히람을 카인의 후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족은 엘로힘, 불뱀의 사람들 또는 빛나는 자들이라고 불리며 뱀 사람들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기원전 750년경에 에 또는 엘로힘이라고 알려진 기록에서 파생이 되었으며 또한 비밀사회와 관련된 디오니소스 건축가의 이야기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히람의 기둥이 뱀 숭배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로슬린, 특히 그 가짜 사원 기둥 중 하나는 갉아먹는 뱀이 있는 북유럽 신화인 이그드라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지주의의 뱀의 종교적 힘을 상징하는 뱀의 상징과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앤드류 싱클레어가 발견한 비밀 두루마리에서 가장 중요한 이미지 중 하나는 사원 계단 아래 왕관, 그리고 곡괭이, 그리고 삽을 든 큰 뱀이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마치 사원 자체의 발굴을 가리키는 듯 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앤드류 싱클레어의 발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 전설에서는 시바 여왕이 히람에게 끌려 솔로몬 왕이 질투하게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는 질투심이 너무나 큰 나머지 히람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래서 청동 바다를 주저하는 데 사용된 녹은 금속은 히람을 죽이는 데 사용될 예정이었지만 그는 뱀 숭배와 관련이 있는 그의 조상 두발 카인의 영에 의해서 구해졌습니다. 그렇게 그는 뱀에 의해서 죽음으로부터 구해졌던 것이죠. 그리고 요세푸스의 고대사에 따르면 히람은 자신의 보석을 깊은 우물에 던졌지만 결국 솔로몬의 암살자들에게 머리를 맞고 죽었는데 나중에 3명의 주인이 그의 시체를 발견하고 경의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후 결국 히람의 보석은 발견이 되어 솔로몬이 성전 아래의 비밀 궁고에 세운 삼각형 제단에 올려졌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건축자의 보석은 무엇이었고 어째서 그토록 많은 숭배를 받았을까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중에 성전기사단이라는 가면을 쓴 십자군 기사들은 바로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성전 아래를 맹렬히 파헤쳤다고 전해집니다. 여기서 기사단은 물론이고 세인트 버나드와 같은 다른 사람들도 그곳에 있다고 생각했던 히람의 보석 이외의 다른 물건들, 예를 들어 언약궤를 찾기 위해서 파헤쳤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 상징적이고 영지주의적인 언어일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의 신성에 대한 영원한 탐구의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건 그처럼 의심스러운 발굴이 있은 이후 성전 기사단과 성 베르나르도가 이끄는 시토회는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전역에서 거대한 건축 공사가 진행이 되었는데 그들은 모두 뱀의 비밀스러운 상징을 숨기고 그들이 중동을 여행하는 동안 발견했던
고대 건축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것은 그들이 가져온 상징주의로서 마치 전염성 있는 바이러스처럼 유럽 문화를 침범하여 건물과 예술작품에 스며들었고 우리가 언젠가 다시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오래전의 고대 건축에 대한 전통을 흉내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히람의 속이 비어있는 청동 기둥은 후기 비밀사회의 상징인 쌍둥이 기둥이 되었는데 이들은 마치 모세에서 나타난 뱀처럼 기사단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기둥들은 속이 비어있고 비밀 사본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랜르 샤또에서 발견된 고대 비밀 사본을 떠올리게 하는데 이 사본은 기둥 안에서 발견이 되어 다빈치 코드로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기둥들은 비밀을 담고 있었지만 손에 쥘 수 있는 비밀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 비밀사회의 또 다른 외부 출처를 살펴보고 이와 유사한 영향력이 또 있었는지 그것을 알아볼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방금 언급했던 디오니소스 건축가입니다. 비밀사회의 역사가들은 이 건축가들이 그들 자신 길드의 주요한 창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멜리 피올이 말한 그들 비밀사회와 비슷한 교리를 가진 비밀스러운 집단 또는 비밀 결사가 있는데 이들은 인도에서 탈출한 위대한 건축적 나가족의 아이디어를 연상시키는 위대한 건축가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을 짓고 현재 비밀사회에서 보아스와 요아킴으로 보이는 거대한 황동 기둥을 세운 것은 히람 아비프의 지휘하에 있었던 바로 이 비밀 결사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들은 다시 존 바이스의 주장에 따르자면 로마 콜레지아라고도 알려졌으며 그들은 중세 비밀 결사 조직처럼 돌아다니면서 에베소의 다이애나 신전과 같은 환상적인 장소를 건설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스는 콜레지아가 이슬람 건축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나중에 십자군 전쟁 이후에 서유럽 건축의 전환점이 되었고 콜레지아가 템플 기사단 등에 미친 영향을 통해서 그러한 건축이 가능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콜레지아는 그리스의 로마인들보다 먼저 알려졌으며 뱀 모양의 바쿠스를 숭배했다고 합니다. 사실 오늘날 비밀사회가 드루이드의 매료가 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악명 높은 역사가이자 고고학자였던 윌리엄 스터클리가 그들이 스톤헨지와는 다른 고대 기념물을 지었다고 믿었던 것도 그리 놀랄 일이 아닙니다. 사실 많은 비밀사회 작가들은 드루이드와 서로 연관되는 것을 좋아하며 우리는 그들이 뱀에 대한 높은 숭배를 가졌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위대한 신 후는 조지 올리버의 사인 앤 심볼즈에서 바로 그 파충류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디오니소스 건축가들과 바쿠스 디오니소스를 숭배하는 그리스 로마의 콜레기아가 비밀사회의 창시자들에 속한다면 그들은 뱀을 숭배하는 아더스 또는 스네이크라고도 하는 드루이드와도 서로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들은 모두 전 세계 뱀 숭배의 후기에 나타난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인도, 이집트, 그리고 기타 지역의 뱀 숭배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모두 환상적인 건축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진실되고 숨겨진 영주주의적 전통의 비밀을 간직했습니다. 그렇게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비밀 사회에서 이 위대한 건축과 뱀 숭배 그리고 비밀 숭배의 잔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표지와 상징을 쓴 조지 올리버가 지적했듯이 뱀은 전 세계적으로 비밀사회의 합법적인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거의 눈치채지 못하고 그것을 보아도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비밀사회에 입문한 그 구성원들 사이에서 고대 비밀 지식이 살아남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다시 본다면 그 고대 비밀 지식은 결코 한순간에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식은 과연 어디로부터 나온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단순히 그들만의 이야기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아주 오래전 고대의 집단에서 유래했고 함께 천문학적 지식이나 영적인 지식을 공유한 집단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들은 전 지구적인 물난리 이후 살아남은 자들이었고 이미 그렇게 살아남기 오래전부터 그 이전의 지식을 간직하고 살아남은 자들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점차 인구가 늘어나자 그들 내부 계급 중에서 건축과 천문, 그리고 농업이나 전투에 관련된 고유한 지식을 가진 집단이 날씨와 환경이 변함에 따라 각 지역으로 점차 크게 퍼져나가면서 오늘날의 서로 각자 특색이 생기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른 원자재 수급 특성에 따라서 그 기원을 알 수 없는 고대의 조상들이 그들에게 남겨준 비밀스러운 건축 양식도 점차적으로 바뀌어 나갔고 마찬가지로 그들 조상들의 조상들로부터 오랜 동안 물려받고 이어져온 고대의 지식들은 각 지역별로 형태를 달리하게 되면서 오늘날 현대의 모습과 문화 양식으로 서로 각자 변화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알고 있던 현재까지 드러난 인간의 유래는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상 이상으로 오래된 것이었을까요? 비밀사회가 그토록 소중하게 간직한 비밀들은 단순히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오래전의 조상들 또는 어떤 존재가 남긴 흔적의 찌끄레기였을 뿐이지만 그처럼 강력했던 걸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모든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고대 세계에서 최초의 위대한 노동 절감 발명품이라고 말하는 바퀴가 발명이 된 지 불과 몇 세기 만에 사회는 주요한 문턱을 넘어 돌이킬 수 없이 현대 세계로 나갔습니다. 우리가 들은 바에 따르면 원시사회의 혁명이 일어났고 그 뒤를 이은 위대한 업적의 무대를 마련했는데 이런 일들은 말 그대로 굴러가는 바퀴 덕분이었습니다. 만약 좀 더 이른 시기에 진보된 문명이 있었다면 우리는 그 존재에 대한 틀림없는 증거들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오래된 고대 그들의 고속도로와 다리 그리고 전선의 잔해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플라스틱 병이나 도시 쓰레기 매립지 그리고 어쩌면 시드롬과 같은 것들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아직 그것들이 발견이 되지 않았다면 결국엔 그것들은 미래의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견이 될 것이고 그들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지금 남겨져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대 문명이 우리가 현재 측정할 수 없는 그런 높이까지 올랐지만 그들은 우리와 서로 다른 길을 걸었을 수도 있을까요? 자연의 힘을 활용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는 다르지만 우리와 다른 기술을 사용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그들 세상에 대해서 어떤 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를 들어 전력망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서 에너지를 생성하고 전송하거나 또는 내연기관 없이 먼 거리를 여행하거나 혹은 현대의 전자컴퓨터 같은 도구 없이 지구 과학과 천문학들을 포함한 매우 복잡한 계산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업적 외에 오래된 이전 세상의 업적을 인정하고 그것을 존중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 걸까요? 아니면 훨씬 쉬운 길을 택해서 원시 조상에 대해서 신비하지만 추접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교과서에 나열된 고정관념들에 의지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즉시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은 무엇이든 간에 그럴 리 없어 하며 단호하게 무시해야만 할까요? 위대한 문명이었지만 실제로 잊혀진 군에 대한 증거가 압도적이며 마침내 이제 적절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금지된 역사에 대한 그러한 증거를 제시하고 현재 널리 퍼진 주류 학계의 주장들보다 좀 더 현실적인 생명의 기원과 함께 인류 자체에 대한 이론을 제안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개념들과 함께
이제 흥미롭고 도발적인 질문들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오늘날의 선사시대 사회에 대한 통상적인 개념은 우리의 지배 엘리트에 의해서거나 아니면 우리가 교육받은 이기적인 허영심에 따른 그러한 이론들 중 하나일 수 있을까 하는 질문들 말입니다. 자, 여기서 역사에 대한 다윈 균일론적 관점을 생각해 봅니다. 이 관점은 우리 세상이 매우 느리게 변하는 곳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발적으로 수백만 년에 걸쳐 그러나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어떤 힘도 개입하지 않았고 하느님도 이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이 지배적인 사상학파에 따르자면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은 항상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반면에 대중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 세상이 일련의 재앙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재앙론인데 이는 인류의 이야기가 끝없는 상승의 순환이며 그 뒤에 대격변적인 몰락이 뒤따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무려 1세기 이상 동안이나 균일론자들에 의해서 이러한 논쟁들은 지배되어 왔습니다만 이제는 점차 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지난 반세기 동안 대중들의 마음속에서 재앙주의적인 개념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람은 이젠 고인이 된 러시아계 미국인 과학자 임마누엘 벨리코프스키일 것입니다. 그의 책 충돌하는 새해가 1950년에 출판이 되었을 때 그것은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속작 격변하는 지구와 혼돈 속의 시대는 그의 이론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당시 진행 중이었던 논란들을 확대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단서를 해독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우리의 독특한 역사를 설명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는 매우 광대하고 당혹스러우며 혼란스러운 여파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주장 때문에 벨리코프스키는 철저히 그리고 일상적으로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예측 중에 많은 부분들이 이제 점차 검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주제에 대해서 처음에 그와 서로 의견이 달랐던 많은 사람들, 그 중에서도 특히 유명했지만 이젠 고인이 된 칼 세이건을 포함하여 그들은 결국 어떤 면에서는 벨리코프스키의 이론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어쩌면 그는 당시 무언가를 알아챘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 중 벨리코프스키가 직업적으로 정신분석가였고 그가 지그문트 프로이트와 칼 융의 동료였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의 대격변적 사건의 심리적 사회학적 역량에 따른 통찰력은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가 우리의 고대 경험에 대한 적절한 이해에 대해서 가장 큰 공헌을 세운 것 중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어느 땐가 그의 책인 기억 상실에 빠진 인류를 우연히 발견했고 이것은 지구상의 인류 상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추구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벨리코프스키에 따르면 지구의 심리적 상태와 병력은 건망증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구가 거의 정신병 상태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다란 외상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남겨진 것들이죠. 집단적 심리적 방어 메커니즘 덕분에 우리는 그것들을 기억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정신과 의사들은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 예를 들어 군사적인 전투나 자연재해, 그리고 테러 사건 등 심각하고 폭력적인 사건을 목격한 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소위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정신장애 그룹에 대한 용어를 적용했습니다. 이 장애의 증상에는 우울증, 불안, 그리고 악몽과 건망증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질문해야 할 것은 과연 이러한 진단이 우리 행성의 전체 인류 문화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비한 과거를 탐구하고 정의하려는 집단적 의지 부족이 있는데 이는 무의식적으로 오래된 상처가 생길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의지가 부족해지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의지 부족이든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과거를 솔직하게 탐구하려는 것을 꺼리는 태도는 확실히 많은 악행들을 낳았습니다.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우리가 우리의 기원의 진실들을 고려할 때 나타나는 이러한 주자음들은 점차적으로 체계화되고 제도화가 되었습니다. 중세 종교 재판이나 나치의 도서 소각과 같은 수많은 악몽들로 인해서 그것들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우리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금지된 지식을 눈에 띄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자주 그런 위협적이고 잔혹한 행위들을 통해서 집단 잠재의식적인 부분을 강제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째서 자꾸만 오래된 기록들을 없애거나 묻어버리는 걸까요? 그리고 벨리코프스키는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자주 그랬었다고 믿었습니다. 여러 면에서 그의 견해는 칼 융의 모든 인간의식을 뒷받침하는 타고난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에 의해서 뒷받침되었습니다. 칼 융의 경우 이 광대하고 신비로운 공유 경험에서 우리의 가장 큰 열망과 가장 깊은 두려움 중 많은 것들이 나온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그러한 서사의 숨은 의미에서 바로 우리의 꿈과 신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비록 잊혀졌지만 기념비적이었던 고대의 비극에 관련된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는 간접적으로나마 듣거나 읽었습니다. 이러한 이론들을 숙고하면 점차 생각들이 더욱더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는 집단적으로 어떤 현실에 눈을 감고 현실과 분리되도록 설득당했고 그래서 역설적으로 오류를 가중시키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고의적인 무지함을 정당화하고 그것에 어떤 권위마저 부여했습니다. 심지어는 그것에 고귀함까지도 부여했던 것이죠. 이처럼 무지한 집단의식의 이상한 효과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껏 인식하지 않았고 많은 도덕적인 문제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옳은 것을 그르게 하고 그른 것을 옳은 것으로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 권력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고 사실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그들에겐 성가시지만 사소한 것이었으며 그 때문에 신경 쓸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집단적인 맥락이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는 걸까요? 적어도 우리 중 일부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지배자들은 서로 비슷하게 편협한 종교를 신봉할 수도 있습니다. 존 앤서니 웨스트가 비꼬듯이 부른 그런 종교 말입니다. 아마도 새로운 세기 시작에 우리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이유는 우리가 행성적 건망증에 바로 그 희생자들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잊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렇게 만들려는 세력은 지배를 위한 패러다임을 훼손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대안 이론을 제시하는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억압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오늘날에도 수많은 인류들에게 계속되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건망증에서 그들이 혹시나 다시 깨어나는 것을 좌절시키려는 그러한 결의를 굳건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종종 우리 지도자들의 잘못된 선택을 뒷받침할 적절한 근거를 찾기 어려울 때 우리는 어두운 음모론과 함께 숨겨진 위험한 의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에 이끌리곤 합니다. 하지만 건망증의 경우 단순히 기억에 구멍이 뚫렸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거의 치명적인 트라우마의 희생자들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두려움을 몰아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그런 무서운 경험을 주는 악마들에게 압도당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기억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트라우마 자체에 대한 기록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그 과정에서 사라질 수 있는데 그것은 소위 영혼 그 자체라고 부를 수 있는 인간 고유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종종 첫 번째 희생자가 되는 것이죠. 게다가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것이 집단적 수준에서도 사실이라고 느끼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군중의식이라는 집단의식에 생기게 되는 것이며 그것은 사실 여부를 떠나 맹목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예외도 있겠지만 사회 제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특정한 문은 닫혀 있고 불편한 사실은 잊혀져 있기를 바라는 그러한 깊은 의식적인 소망을 집단적인 잠재의식에 반영하고 그것을 점차적으로 강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역사는 소위 금지구역이라는 일명하에 말도 안 되는 법제도를 만들어 그것이 온전히 남아있기를 바라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은 고대사뿐만 아니라 현대에 일어난 어떤 일들에 대해서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이 집단의식에 침식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일들을 생각해보기는커녕 그것을 보호하려고 열광하고 광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건 사람들의 그처럼 집단적인 의식이 말도 안 되게 치닫는 사이에 고대나 중세나 근대나 그리고 현대에서 실제로 일어난 드라마를 재현하는 위험은 커지고 따라서 무의식적으로 역사를 신뢰할 수 없게 되는 시점이 오게 되며 그러한 나머지 점차적으로 실려있는 실제 역사에 대한 우리의 필요성도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려는 이야기의 전제는 현재의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우리가 따라야 할 지도 또는 길 안내는 그중에 고대사에 한해서 우리의 신화와 전설 그리고 꿈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세뇌되지 않은 보편적인 집단 무의식에서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행성의 비극적인 역사에 대한 진짜 이야기는 이러한 신비한 기록에서 추론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플라톤이 아틀란티스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 고대 문헌과 중앙 아메리카의 인디언 전설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지역에 수천 가지가 넘는 고대 신화에서 뒷받침되는 것이 그 예입니다. MIT의 교수이자 과학자 권위자였던 조르지오 데 산틸라나와 헤르타 폰 덴첸트는 그들의 기념비적인 저서였던 햄릿의 밀, 인간 지식의 기원과 신화를 통한 전달을 조사하는 에세이에서 현재 지무된 과학 지식은 바로 고대 신화와 별에 대한 지식에 인코딩이 되어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사실 많은 고대 사회의 신화들은 지구와 그 주민들의 대격변적인 파괴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만일 신화가 고도로 발달된 사람들의 깨어있는 정신에서 유래가 되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만일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신화가 무엇을 말하는지 이제 들어보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께 고고학 이야기와 여러 고대 전설과 신화들을 자주 들려드리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어쨌건 그들이 말하는 바는 지구에 커다란 제왕이 덮쳐와서 우리 문명과 비슷하거나 또는 다른 모습이나 또는 다른 방향으로 고도의 문명이 있었지만 그것은 오래전에 파괴가 되었으며 더욱이 그런 대격변적인 파괴는 지구의 삶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특징이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또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것입니다. 많은 고대 자료들은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종말의 대격변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아주 먼 미래이거나 혹은 가까운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역사의 실수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실수를 반복할 운명일 것이고 우리 과거의 이러한 수수께끼 같은 메시지들은 이제까지 우리가 무시하고 있던 그 무언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상들로부터 놀라운 지식의 유산을 물려받았고 이제 그러한 유산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덮어버리고 조작하는 것을 그만둬야 할 때가 왔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유산을 되찾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을 정확히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유산에는 매우 중요한 지침들이 가득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들 앞에 있는 수많은 도전들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선 우리의 잃어버린 정체성을 올바로
회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이고 어디에서 왔는지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는 것만이 이제라도 올바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때가 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